예, 여의도 사사건 건입니다. 오늘은 정치 컨설팅 미인의 박성민 대표와 함께 정치권의 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요즘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선거판이 지금 분위기가 확확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변했어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공천 초기만 해도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와서 윤한 갈등을 할 때만 해도 시스템 공천으로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색채를 많이 좀 지우겠구나,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권을 쥐고 하겠구나 이랬는데 공천이 다 끝나고 보니까 이제 세 가지 이유가 발생했거든요. 친윤들 거의 다 공천 받았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만 불출마 선언하고 대부분의 친윤들이 공천을 받았고, 심지어는 뭐 전당대회나 이럴 때 연판장 돌린 분들도 다 살아남았고, 예. 그리고 뭐 한동훈 위원장 그만둬야 된다 이 기사 링크에서 이용우 의원도 살아남고, 예. 이래서 이제 공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힘이 좀 빠지고 비대위가 굉장히 무력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색채가 강해졌다 이제 이런 총선 결과고요. 국민의힘의 상황이 그렇게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조국 신당의 그 바람이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된 측면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종석 그 주 호주 대사의 출국, 이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조금 국민의힘 쪽에 악재로 작용을 해서 공천 과정에서는 처음에는 국민의힘 공천이 좀 잘 되고 있다. 반면에 좀 시끄러웠던 민주당은 좀 잘 못하고 있다 이랬는데, 그게 이제 급격히 다 공천 끝나고 나서 좀 예. 판세를 요동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분석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지율 조사 결과 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갤럽이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살 이상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국민의힘은 37%로 직전조사와 동일하고요. 민주당은 32%로 직전보다 1%포인트 올랐네요. 조국 혁신당 1%포인트 상승한 7%를 기록해서 신당 중에는 가장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갤럽이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 이 40대, 50대 핵심 지지층 이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민주당 지지자 3명 중에 1명이 투표 의향 보니까 비례정당으로 민주당 위성정당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을 선택했다고 분석을 했거든요. 먼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게 진보당 세석, 또 진보연합, 또 시민사회 이런 분들 한 10명 정도가 명단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당선시키려고 여길 찍어야 되지? 그리고 어떤 의원은 비례대표 2번을 연거푸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분들이 조국혁신당으로 간 분들이 있고, 예. 또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이 뭐 한동훈 특검 하겠다. 이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제일 먼저 얘기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강경하게 투쟁하는 거에 대한 지지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 중도층도 꽤 지지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신장식 대변인이 나왔는데 개혁신당 지지했던 분들도 많이 온 것 같다고 많이 와 자체 있어요. 평가를 그래서 하더라고요. 비례연합정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합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뼈아픈 대목인데, 조국 장관 대표죠. 이제 스스로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2심에서 2년을 받았기 때문에 설사 비례대표로 출마를 한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선고가 나면은 국회 이제 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고.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저긴 중대 범죄자들이고 피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그걸 중도층도 다 알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그 혐의, 재판받고 있는 네. 내용도 알고 있고, 조국 장관은 이미 2심까지 나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러면 그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그럼 동일하게 남한테 들이댔던 가혹한 잣대로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있느냐? 이제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뭐 또 최상병과 관련돼서 이종섭 장관의 출국과 관련 것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지금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그 지지를 받는 그런 영웅서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그 두 분이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로서 최고 권력이 돼 있고 오히려 그 반대편에 뭐 이재명 대표라든가 조국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약자 포지션에 지금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조국 혁신당을 좀 지지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공정이 뭐냐, 진짜 공정한 거냐, 그걸 좀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좀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공천에서 실패를 했고 시끄러웠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탈을 했는데 이분들이 투표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었는데 조국 혁신당이 이탈을 막아주는 지금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분석이 좀 있죠. 그렇다면 지금의 야권의 그 주도권은 민주당은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다운돼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이 지금 주도권을 좀 쥐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조국 대표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천 초기만 해도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좀 출마를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중도층에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 2등 공신은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다 이런 세간의 평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티격태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하고 뭐 그랬던 그렇게 얘기를 상황도 했는데 있었는데. 이번 공천을 보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분명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만든 것은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장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도 공천을 준 거고 예. 조국 대표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1등 공신이고 그 임명받은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압수색을 할 때 그 와서 이 상태에서는 조국 법무장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던 임종석 전 실장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2등 공신 아니냐 그거를 공천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문들의 그 책임을 확실히 묻고 예. 조국 장관이나 그 추미애 전 장관은 피해자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 한 거죠. 그 민주당과의 연대가 어떤 메커니즘에서 이루어졌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거기서 좀 자,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좀 말씀드리면 예,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 선거 구도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선거 구도로 하면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좀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조국 신당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거는 네. 뭐 시간이 가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국 장관이 당을 만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한 건 분명하지만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처음에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는 조국 장관하고 같이 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걷지만 예. 정청래 최고 같은 분은 응원도 하고 이재명 대표는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결국 조국 물론 그분은 이제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거취가 좀 불안한 상태이긴 하지만 예, 예. 어쨌든 경쟁자 아닙니까? 원심력을 작용시킬 수 있는 정치 세력이거든요. 그 당은. 이 총선 결과가 좀 좋게 나온다면은 향후에 이제 충분히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조국 장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당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으로도 갈 수 있고 원심력이 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권의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그리고 당장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타격을 받고 있냐면 예. 조국 혁신당이 없었다면 조국 대표가 없었다면 아마도 그 야권의 그 지지세를 혼자 다 받을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기 대선 주자에 갑자기 조국이 들어오면서 몇 퍼센트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 순간 한동훈 위원장한테 역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더십 차원에서도 좋지 않고 예. 차기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는 신뢰를 주기에도 조금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선거 캠페인이 본격화되면 민주당 중심성을 강조할 거고 견제가 좀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보십니까? 그 열린민주당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완전히 지난번에 열린민주당은 막판에 쫙 밀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밀릴 것인지 아니면 좀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컨벤션 효과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 그 피크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자, 지도부는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 조국 신당을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지역구도 민주당, 비례도 민주당이라는 그 몰빵론을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 민주당 유세장이 그 화면 이제 저희가 볼 건데 상황을요. 그 몰빵을 외치는 그런 그 상황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좀 잠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꼭 동구에 사는 분만 계신 건 아니죠? 네. 부산에 연고자도 있을 것이고 전주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전국에서 민주당이 이겨야 합니다. 전국에서 국민이 이겨야 합니다. 지역을 가리지 말고 이번에는 1번으로 몰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 입에서도 몰빵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사실 확실히 뭐 연대는 연대인데 좀 불편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시간이 가면 조국 대표 지지자들과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거고 당도 예. 민주당 중심으로 가자. 이제 그렇게 점점 강화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지금 당장은 저 지지자들이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의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예. 상당 부분은 다시 비례연합당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다만 변수는 비례연합당의 그 지금 명부 작성이 예.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예, 거기. 그 연대 파기 가능성까지 지금 예, 거론되고 그렇죠. 있고요. 그렇게 됐고, 근데 심각합니다. 애초부터 그 위성정당 만들 때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예. 진보당이 이게 뭐 좀 종북 세력 아니냐.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한석도 할 수 없는 정당을 예. 이미 지금 울산 북구는 양보를 한 거 아닙니까, 지역구는. 그리고 나가서 세석을 지금 주겠다고 하는 거고 또 진보연합도 그렇게 하고 시민사회 쪽도 그러고 시민사회 쪽에 원래 됐던 분들도 다 진보당 계열이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사퇴를 또 했는데 예. 또 임태훈 후보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지금 뭐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임태훈 후보를 컷오프했는데 다시 재추천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지금. 그래서 이거 네. 이 문제.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민주당도 곤혹스럽죠. 예, 그분이 이제 어쨌든 그 병역 문제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군 내부에서의 또 이슈도 있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 종북 문제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게 사실 이 초반부터 다 예상됐던 상황들이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비례 후보 전면에 내세울지.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와서 보니까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없었더라면 그래도 이렇게 했을까? 컷오프를 했을까? 민주당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뭐 병리평으로 갈 거로 봤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왜 우리 민주당이 바깥으로 나가서 진보당을 여기다 태워서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분명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의 지지세가 유지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그 점이 조금 이제 좌우할 거고 예. 저 4년 전만 해도 이렇게 딱 노골적으로 이 세력은 종북 세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분들이 섞여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 보니까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근데 이건 지금 너무 뚜렷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선에서는 정당 지지율 우리 앞서 봤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좀 대통령 지지율을 좀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승세를 좀 타다가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 응답이 직전보다 3%포인트 내려서 36%로 나왔어요. 자,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정당 지지율은 선거 판세를 읽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잖아요. 예, 제가 이거를 네. 이 방송뿐만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착시를 일으킨 겁니다. 특히 정당 지지율 조사를 하면 서울은 훨씬 더 높게 나와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그동안에는 국민의힘이 경기 인천에서는 조금 불리하지만 서울에서는 높게 나온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도를 계속 해온 겁니다. 오늘 갤럽 조사는 또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그런데 예. 2016년 총선을 기억해 보시면 2016년에 새누리당이 졌어요. 122석으로 민주당한테 한 석 더 졌습니다. 그 질 때도 선거 내내 30% 후반대의 정당 지지를 유지했습니다.
심지어는 40%대도 유지했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선거 당일 날도 마지막 조사에서도 37%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불과 20%였습니다. 그러니까 37대 20인데도 선거 결과는 누가 이겼냐면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17.15%의 대차 아닙니까? 예. 그 주간에 갤럽이 발표한 정당 지지율은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4대 34 동률입니다. 그럼 그때도 대통령 지지율을 좀 보셨었어요? 예,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달랐나요? 네. 그건 완전히 다르죠. 이 얘기는 정당 지지율이라고 하는 건 합산해갖고 70%가 안 됩니다. 60몇 % 보통 됩니다. 예. 무당층이 많으니까. 그런 그런데 무당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근데 대통령 긍정 지지율은 합산이 90%를 항상 넘습니다. 것도. 예. 또 구도 지지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권 지원을 위해서 여당을 찍겠다.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찍겠다. 이것도 90%를 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당 지지율과 이 두 조사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갭만큼 안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기는 대부분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하겠다는 분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 예. 이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거죠. 근데 이례적으로 투표율이 낮았던 적이 5번이 있습니다. 이게 없었던 거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 0.73%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곧바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몇 프로까지 떨어졌냐? 50.9%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구청장 17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간 겁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 어떤 그 국민의힘 전략단에서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 또 언론도 똑같습니다. 제가 보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결과를 가지고 어제는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이겼고 어제는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이겼다. 이걸 보도를 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지표입니다. 왜 지표가 의미가 없냐? 78% 투표율을 기록했거든요. 그렇게까지 국회 선거가 못 갑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지표에서는 지방선거에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기서 또 국민의힘이 얼마를 이겼고 민주당은 몇 프로 얻었다. 이것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50%밖에 50.9%밖에 투표율이 안 됐거든요. 지난 총선 때처럼 66%까지 간다면 저는 민주당이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60% 내외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55%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해볼 만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 50.9로 떨어지니까 이겼지 않습니까? 예. 2008년에도 박근혜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도 쏟고 저도 쏟았습니다. 이래서 친박연대도 나오고 무소속도 20명 당선되고 근데 그때 민주당이 81밖에 안 됐어요. 예. 서울에서 한나라당이 무려 40석을 했어요. 그때 투표율이 46.1%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대통령 선거 때 정동영 후보가 530만 표 질 때 그때 투표율이 대통령 선거 때 63%밖에 안 됐어요. 2006년도에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이 25개 구청장 선거를 다 가져갈 때 투표율이 51%. 2002년도 월드컵하고 같이 치러졌던 그때 지방선거 48%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에 어떤 불만이 있고 균열이 있을 때 투표장으로부터 이탈을 한 사례가 5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요. 서울에서 2000년에 한나라당 보수정당 결이 17개, 2004년에 16개, 2012년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무려 152석으로 승리를 이끌 때도 서울은 16개, 예. 2016년에는 12개, 그리고 4년 전에는 불과 8개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총선의 승리는 예. 서울에서 한나라 국민의힘이 17개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기록을 그전에 40개를 한 적은 있지만 그건 투표율이 46%까지 떨어졌을 때 이례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예. 그래서 17개를 넘을 거냐 또 20개까지 가볼 거냐 그리고 그렇게 간다면 20개까지 간다면 일당을 다퉈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당 지지율에서 앞서는 지역도 후보를 집어넣고 나면 다 뒤집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한데 예.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들어와서 조금 안 보이다가 갑자기 확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공천 결과에서 친윤 공천으로 그냥 끝났고 한동훈 색채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후반부로 가면서 힘이 뚝 떨어졌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조국 혁신당에 들어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했고 세 번째는 이제 이종섭 예. 호주 대사 문제 때문에 다시 또 대통령 중심의 이런 이슈들이 지금 결론은 뭐냐면 윤 대통령이 너무 보이기 시작했고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예. 자, 그렇다면 이종섭 전 장관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 문제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와서 철회는 없다.
그리고 설명을 쭉 했잖아요. 이게 마치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하기 이전의 분위기예요. 또 시민사회 수석은 또 어디 가서 또 설화를 빚고. 자,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뭐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은 우려를 표명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코드를 맞춰서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그 임명 처리를 안 한다. 그럴 수 있는데 이건 뭐 디올백 때처럼 이건 뭐 야당의 공작이다. 야당과 언론에 뭐 덫에 빠졌다 그러는데 덫에 빠진 건 대통령실이에요. 이 얘기가 제기되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들 일제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여유가 있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근데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보냐면 외교 관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도 그렇고 다 뭐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언제든지 소환하면 와서 조사받을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가서 대통령실이든 이종섭 대사든 한동훈 위원장이든 조금 조율을 해서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공수처가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쯤 소환 조사하고 싶은지 날짜를 달라. 그리고 날짜를 받아서 이종섭 대사가 나는 그러면 외교관계 호주와의 관계를 벗어나서 언제쯤 들어가서 내가 조사를 받겠다. 이래서 이걸 좀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그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 지금 연일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자, 오늘 나온 발언들 좀 듣고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교관이란 지위를 활용해서 주요 범죄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이 자신들에게 오는 공수처의 수사를 막기 위한 조처가 아닌가 보고요. 필요하면 이번 이종섭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 그리고 해외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법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까지도 같이 법적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지.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통화 내역과 출금 사실 등 이런 사실들이 언론에 유출되어 특정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거 때마다 있어온 여론 조작의 과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선거 개입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보셨다시피 야권은 이 정권 심판론에 불을 다시 지피는 공세로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 발언 들으셨겠지만 공수처의 수사 기밀 유출까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수처가 전 정권에서 좀 구성된 그런 수사 조직이다 보니까 아마도 좀 뭔가 이 총선용으로 지금 이걸 활용하고 있다,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야권의 공세에 전혀 물러설 뜻이 현재로서 좀 없어 보이는데. 그 정치는 뭐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인데 실제 사실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이미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윤재욱 원내 대표의 얘기에 동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층과 야권 지지자들은 대체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건 최상병의 비극적 죽음과 관련된 얘기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 오히려 구속하려고 했던 문제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르려면 당 쪽에서 공동선대위원장과 총괄선대위원장이 대통령실이 나설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총선은 당이 좀 치러야겠다. 그러면서 이종섭 이슈에 대해서는 좀 더 선명하게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이슈가 커지고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어쨌든 사실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인식의 영역 틀에서 좀 현실적으로 좀 더 그런 건 생각해 뭐냐면 이제 볼 필요가 조국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나 남원들한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으니까 내부를 향해서도 좀 가혹하게 좀 해야 될 텐데 좀 석연치 않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법리적으로 보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이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좀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여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 인식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런 더군다나 그렇다면 어쨌든 이 문제를 공처가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소환 날짜를 정확히 지정해 주면 그때 기욱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받겠다. 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판세 속에서 여야가 과거 발언으로 문제가 된 후보들의 공천을 취소하는 그런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자, 어젯밤에는 불과 몇 분 간격으로 국민의힘 도태우 후보, 민주당 정봉주 후보 공천 취소했다는 속보가 경쟁하듯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초강수를 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선거에 영향을 안 좋게 미치니까 선거 때는 좀 다급하면 정적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법적 판단은 아니고 정무적 판단이죠, 이게.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정치인의 막말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과거에 본인이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유튜브에서 좀 논란이 될 만한 말들을 한 분들은 뭐 공직에 꼭 그렇게 나오려고 생각을 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뭐 논객으로 자유롭게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나온다 그럴 때 막말은 적어도 저는 4가지를 규정하고 정치인이 하면 안 되는 4가지를 저는 막말로 보거든요. 예, 첫째, 어떤 것들입니까? 사회적 합의가 끝나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를 적어도 공직 후보자는 뒤집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일제시대에 대한 평가라든가 뭐 6.25에 대한 평가, 뭐 4.3 문제, 4.19, 5.16, 5.18 이런 거죠. 예. 학계라든가 언론에서는 논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소수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확정된 걸 따르게 얘기하는 건 안 되겠다. 그 이제 5.18 같은 게 대표적이죠. 두 번째는 예. 뭐 인종이라든가 뭐 민족 이런 문제에 대한 혐오 발언.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바꿀 수도 없는 걸로 차별하면 안 된다. 그건 어떻게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 내가 뭐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바꿀 수도 없는데 그거는 공격하면 안 돼. 세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건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여성 노인 이런 분들 이거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 이건 안 되겠다. 네 번째는 어쨌든 사회적인 희생자가 있는 경우 그 뭐 세월호 사건이든 이태원이든 또 최상병 문제든 천안함 문제든 이런 문제에 대한 조롱은 안 된다. 저 이 4가지를 제외하고는 저는 뭐 정치인들끼리 싸울 때 그때 뭐 홍준표 시장이 위장평화, 가짜평화라고 했던 걸 막말로 규정했는데 그게 왜 저는 그런 정치적 공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밤에 그 공천 취소 속보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공천 취소한 후보들을 사실상 좀 품고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진짜 뭐 경쟁하듯이 막 취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뭐랄까 선거판이 좀 과열되다 못해서 좀 살벌해 보이더라고요. 그건 이제 4년 전에도 미래통합당에서 후보 박탈 중간에 막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뭐 차명진 후보, 김대우 후보 이런 분들이 그렇게 됐고 2012년에 그 민주당은 김용민 후보의 발언, 과거 발언이 문제가 돼서 고민을 전략단에서 많이 했어요. 이거 후보를 박탈을 해야 되는지. 근데 결국 그냥 그대로 갔는데 그것이 결국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죠. 트라우마처럼 지금 남아 있는 거군요. 저런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걸 재현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도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나올 텐데. 예. 막말이 이제 이 선거 막판 그 악재로 지금 작용할지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 악재로 작용하는 그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도권 같은 격전지부터 영향을 주고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흐름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예.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관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김연아 의원의 공천 단수 공천됐는데 날리면서 기소된 것도 아니고 재판받지도 않은 거예요. 단지 야권이 이걸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빌미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건 그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적 판단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판단으로 보면 똑같은 잣대로는 그만두게 될 후보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그 일관성을 유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중성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특히 일부 후보는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민주당도 뭐 비슷한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도 정봉주 후보를 그렇게 했는데 아마 거기 뭐 박용진 의원은 아직 경선이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봉주 의원을 지지하는 그 강성 지지층들은 왜 이 과거의 발언 갖고 지금 후보직을 박탈하느냐. 그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는 이제 선거 때는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죠.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셨는데 이 시스템의 문제도 하셨지만 이 시스템이 공정하냐 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 그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더십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 광주행이 예정돼 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부산행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자, 이런 일정이 어제 결정에도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뭐 특별히 뭐 그렇게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뭐 대표들은 전국을 다 가는 거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가서 뭐 이번에 광주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가긴 가지만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지는 않는 게 사실 아닙니까? 여하튼 아까 전에 뭐 정무적 판단이라고 좀 표현을 하셔가지고 생각나서 여쭤본 거거든요. 예.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부에서 어떤 검토를 거기 다른 일정이 있는데 그걸 바꿔서 그렇게 간 건지 아니면 원래 예정돼 있던 일정을 소화한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5.18 문제나 이런 것들은 자유한국당 당시에도 해놓고 사과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인데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아마 정리한 것 같고 이 과정에서 한번 한동훈 위원장이 리더십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태우 후보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했는데 공관위가 이걸 만장일치로 재의결을 했거든요. 저는 그 과정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이 정무적 판단에서 이걸 내려보냈는데 그 조율되지 않고 다시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후보 자격을 박탈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았죠. 예, 막말 이슈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대표 고맙습니다.